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2013년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땅 투기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는 폐가 망신시켜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LH 토지 보상 담당자가 인사이동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권한을 이용해 한 달 동안 300건이 넘는 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정보 관리에도 허점이 수두룩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시흥시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의원의 부천대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부천시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 이름으로 대장동 땅을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1년 뒤 신도시로 지정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이뤄진 몇몇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4월 재보선 후보 지지율에도 변화가 나타나 LH 땅 투기 의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일본인 농장 사무실 지하에 1,000억 원이 넘는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건물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설령 금괴가 있다 해도 발굴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1명 중 8명의 사례에 대해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8명 모두 원래 앓던 지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민심을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수직 상승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 1년 전 선호도 1위가 15대 16대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17, 18, 19대 대선에서는 골고루 줄곧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반짝 인기로 끝날까요? 그 답은 민심에 있습니다. 땅 투기, 가덕도, 신공항, 검찰개혁, 개혁법안, 중수청 등등 각종 이슈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꼭 헤아려야 할 겁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범위를 2013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불만에 별도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를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조사 대상은 LH 직원 9,900명 등 총 2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무실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호출했습니다. 정 총리는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폐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을 차명 계좌 등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한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추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재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됩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외에도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두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차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경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또다시 강한 어조로 발본색원을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발빠른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수사 노하우나 기법 등을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과제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꼽은 문 대통령은 이번 LH 투기 의혹을 이 같은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뒤 첫 검경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알려줄 것을 주문했지만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싫은 듯합니다. 과거 신도시 수사 때 경찰들이 검찰에 파견돼 일을 많이 배웠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었다면서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한 겁니다. 국수본의 첫 수사인 만큼 경찰의 자존심이 걸린 수사가 된 거죠.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비위 공직자를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저희 대검찰청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일선 검찰청에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그간 부동산 특별단속으로 역량을 축적해왔고 해당 수사를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 2기 신도시 수사도 검찰이 주도했지만 상당수 성과가 합수부 파견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의혹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LH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은 올해부터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이 맡은 첫 대형 사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이들이 각종 중요한 정보에 접근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LH는 정보 관리가 참 허술했습니다. 해당 업무를 떠난 직원이 관련 정보를 열람했는데 업무를 떠나고도 한 달에 무려 300건 이상 열람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수시로 한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무려 4년이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A씨. 지난 2019년 1월 다른 업무 담당자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보상 업무를 떠난 뒤에도 토지보상 관련 정보를 한 달 동안 무려 348건이나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보상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보 열람 권한이 인사 발령 후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LH 정보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상 업무 담당자들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무료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 당시 21명이 이처럼 부적절하게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 길게는 4년 동안 열람 권한을 쥐고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정보를 열람해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토지 보상 담당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보상 관련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취득할 수 있고 자료도 먼저 볼 수 있잖아요. LH 측은 토지보상 담당자들이 대외 비밀 수준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정보 열람을 하면 기록이 남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현직 민주당 경기도 의원의 부인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 부천 대장 지역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이 상당한데 2배 이상 벌써 값이 뛰었거든요. 해당 의원은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대장동의 시유지 땅.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 A씨가 부천시 의원이던 2018년 당시 A씨 부인이 이 땅을 샀습니다.
관리도 안 됐고 도로와도 맞닿아 있지 않은 이 맹지는 사들인 지 1년여 만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 소유 땅으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몇 차례 유찰된 후 A 의원 부인이 단독 매입에 나선 겁니다. 83평 맹지를 1억 6천만 원에 샀는데 신도시 지정 이후 이 땅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지면 더 비싸요. 4,500 정도 가요. A 의원은 자그마한 텃밭용이라며 유찰되고 살 사람이 없어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텃밭을 좀 하려고. 집사람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게 또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쓰레기 소각장 바로 앞에 있는 거라.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그래요. 또 시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며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산 땅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 경기도 의원 부인이 땅을 사들인 부천 대장지구는 서부권 신도시가 거론될 때마다 1순위로 꼽혔던 곳입니다. 신도시 전에도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됐을 정도로 이른바 알짜 지역이죠. 이 의원은 땅을 산 이후 이 지역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대장신도시는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에 343만 제곱미터, 100만 평 규모로 건설됩니다. 2019년에 2차로 3기 신도시에 이름을 올렸는데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1.4배에 달하는 자족용지를 조성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어 유력한 서부권 신도시 후보로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실제 대장신도시가 속한 부천시의 토지 거래량은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월 최대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발표 직전인 2019년 3월에는 200건대로 뛰었습니다. 신도시가 지정되기 전에 친환경 산업단지로 60만 평이 이미 지정이 돼 있었던 자리예요. 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의원의 부인이 사들인 토지는 39번 국도변이어서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땅을 매입한 이후 대장지구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천시의원 시절엔 대장산업단지 개발로 담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경기도 의원이 되고 나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며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꼭 제출하고 그 내용을 꼭 더 지켜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죠.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농업계획서를 입수해 봤더니 그야말로 농사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듯 엉망이었습니다. 직업란이 공란이기도 했고 5명이 모두 다 농기계는 예초기, 분무기 한 대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세부 사항을 작성하는 란에 농지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와 달리 해당 논은 흙으로 메꿔졌고 버드나무 묘목만 잔뜩 심어놨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을 논농사 진다고 하고 실제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은 처분 통지 대상이 되는 거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해당 농지는 1년 이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적는 직업란도 떳떳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있었는지 LH 직원으로 적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업을 적지 않았던가 회사원과 주부, 농업, 자영업 등으로 작성돼 허위 작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적은 다르지만 분무기와 예초기 등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 계획서 내용도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에는 묘목으로 좀처럼 볼 수 없는 용버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상품성이 별로 없다는 게 수목 전문가들 이야기인데요.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으니까 우기면 보상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전문가의 솜씨라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LH 직원이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사들인 땅입니다. 줄기 끝이 용처럼 꼬인 모양의 묘목이 토지 절반을 덮을 정도로 빽빽하게 식재돼 있습니다. 실제 묘목을 심은 땅의 크기를 측정해봤습니다. 1제곱미터당 16주에 달하는 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묘목은 시중에서 3,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용버들입니다. 비싼 나무는 아니죠. 그 묘목으로 심어서 판매는 별로 이렇게 나가질 않죠. 워낙 이제 잘 크니까 그냥 뭐 심어놓긴 하는데. 상품성이 낮은 관상수를 대량으로 심어놓은 건데 전문가들은 보상 과정에서 묘목에 대한 이전비 책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식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파내고 난 다음에 상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고 또 옮겨가는데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토지 보상 전 재배가 어려운 농작물에 비해 관리가 쉬운 관상수를 심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자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발표한 이른바 LH법 개정안인데 수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시흥 일대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지 그거야. 뭐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정보를 알아갖고 그렇게 한 거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쭉 친데 세분인데 싸움하는 것 같진 않고. 3기 신도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 등은 이제껏 미공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에 연루됐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개정안 발표와 함께 참여연대는 시흥시의 2개의 필지 소유자가 LH 직원일 수 있다고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이 가림막 내부 토지의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또 다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 검증이 없는 동명이인에 대한 추측성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7 재보선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여당은 차명 거래까지 찾아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왜 자꾸 검찰을 피하고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거냐, 검찰 수사를 막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4.7 재보선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땅 투기 의혹에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최근에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압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명, 차명 거래까지 모조리 밝혀내 강력히 처벌하고 투기 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검찰이 빠진 정부 조사는 이른바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이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갖다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땅 투기 의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심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들으신 국토부 산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틀 뒤죠. 윤석열 전 총장까지 사임을 하면서 대권 후보 지지율이 순식간에 뒤바뀐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사퇴 의사를 밝힌 바로 그 다음 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4%로 24.1%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3위는 14.9%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뒤를 이었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사퇴 전인 지난 1월 22일 조사 때보다 17.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어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28.3%로 선두였습니다. 2위는 22.4%로 이재명 지사, 3위는 13.8%로 이낙연 대표,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이렇게 순이었죠.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41.9%, 신당 창당 14.4%, 무소속 13.7%, 더불어민주당 6.1%로 나타나 확실히 여권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을까요? 야권 지지층과 특히 중도층의 지지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역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었죠. 안보람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율을 봤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모두 5, 60대에서 30%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KSOI 조사에선 지지율이 50.9%에 달했고 리얼미터에서도 44%는 윤 전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도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정치를 할 것 같은 검찰총장에서 예비 정치인으로 분명히 선언을 한 거고요. 국힘당에서 사기 후보가 마땅치 않아 보이고 지역별로는 고른 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기, 인천까지도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1%, 더불어민주당은 31%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지지율이 각각 38.2%와 28.7%까지 떨어지는 등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대선은 이제 1년 남짓 남았죠. 과거 대선에선 대선 1년 전 지지율에서 앞섰던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됐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06년 보수 돌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 17대 대선을 1년 앞두고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41.6%의 지지율을 받아 22.3%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앞지르고 대선까지 직행했습니다. 이후 2011년 박근혜 전 대표도 이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18대 대선 1년 전인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26.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6.3%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5주 만에 따돌렸는데 이후 18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선에서 대역전극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과 각을 세우며 사퇴한 만큼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LH 사태에 대한 반사효과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도 행보에 점차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각 당의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비록 2개 시의 시장을 뽑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하는 대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한 달 뒤입니다. 그간 근소하게 앞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번 조사를 보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타격을 받은 듯합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5일과 6일 조사한 결과 야권 단일화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경우 오차 범위 바뀐 7.5%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오 후보가 지지율 45.3%를 기록해 41.6%를 얻은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오면 39.4%로 박 후보의 39.1%와 접전을 벌이고 오 후보가 나오더라도 박 후보가 38.3%로 오 후보 36.6%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성사된다면 박 후보는 35.8%, 안 후보는 26.4%, 오 후보는 24.2%를 기록해 여당의 낙승이 예상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앞선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고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37.7%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LH 땅 투기 의혹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영선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가 중론입니다. 그럼 야권 단일화의 두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젯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맥주 회동을 가졌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단일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어젯밤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단일화 협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시간이었다.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일인 오는 18, 19일 이전에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무팀이 가동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일에 단일 후보를 등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자는 안 후보와 달리 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오 후보로 단일화해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지지율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국민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각각 3명씩 실무 협상팀을 꾸려 본격적인 단일화 룰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마침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입장 표명을 하라는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 야권 후보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죠. 특히 안철수 대표는 진짜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여성 정책 브리핑에 앞서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이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박영선 후보의 사과를 두고 날선 공방을 나눴습니다. 후보로서의 행보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넘었죠. 그런 절절한 진심을 담은 사과가 과연 여성의 날이라야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도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흠결로 표현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에게 눈부신 족적이 있다고 평가한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중에 워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지지율이 60%였습니다. 이거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여성의 날을 맞아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균관의 문화재인 공자사당 이 문묘 지붕에 사다리차가 추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사다리차가 뚝 떨어진 거죠. 파손된 보물 141호 성균관 문묘의 동산문은 조선시대 왕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박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문묘 지붕에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곧이어 크레인을 이용해 사다리차를 지붕에서 끌어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성균관대학교 내부에 있는 문묘 지붕으로 9톤짜리 사다리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묘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작업용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차가 떨어진 거죠. 오전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문묘 지붕 일부와 입구인 동산문까지 파손됐습니다. 보물 제141호로 지정된 성균관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파손이 된 동산문은 조선시대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사고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안전을 위해 파손된 건물을 정밀 진단하고 훼손 정도를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시설물인 의자 사용을 놓고 시비가 붙자 주민이 다른 주민을 가스총으로 협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협을 가한 여성은 다름 아닌 전 주민 대표였는데 가스총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총은 아니었죠.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일 낮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차가 5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뭔 일이구나. 아파트 공용의자를 가져가는 걸 본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자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발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경찰 출동 당시 여성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고 경찰은 수소문 끝에 단지 인근에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가스총을 호신용으로 정식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대표로도 활동했던 여성은 평소에도 경비원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좀 내치기도 하고. 총기를 압수한 경찰은 여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1,200억 원대 금괴가 옛 일본인 농장 사무실 지하 6m 근방에 묻혀 있고 그 일본인의 손자가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이 소문이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설령 금괴가 있다고 해도 발굴은 어려울 듯합니다. 이 건물과 토지는 지금 국가 소유거든요.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에 시청 공무원들이 출입 금지문을 붙입니다. 이 건물에 왜 출입 금지문을 붙이시는 거예요?
현재 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외부인들께서 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건물 지하에 금괴 2톤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괴 2톤의 가격은 1,240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농장 사무실이었는데요. 농장주 손자가 금괴 발굴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금괴 매장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소문에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숨겨놨다는데 진짜로 있다면 일본인한테 뺏길 수는 전혀 없지요. 해당 건물은 지난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설령 금괴가 있다 해도 발굴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탈과 항일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각이나 이런 계획도 없고 항일 역사관으로 조성해서 경찰도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도굴 등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동화사 금괴 소동. 혹시 대구 동화사에서도 또 금괴가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바로 앞 리포트에서 전북 익산에 2톤 금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대구 동화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탈북민이 동화사 대웅전에 금괴 40kg,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억 원어치가 묻혀 있다며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한 겁니다. 이 사람은 2008년에 탈북했는데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 양아버지가 6.25 당시 재산을 처분해 동화사 뒷뜰에 묻어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문화재청이 전문가 입회와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발굴을 허가했지만 정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굴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소동으로 우선 끝난 거예요.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익산에서도 저 방금 말씀하신 탈북민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일본인 농장주의 손자가 금괴 발굴을 시도한다는 게 소문의 시작입니다. 이 손자가 과거 대구 동화사 금괴 소동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고 실제로 당사자인 탈북민과 만났다는 소문까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소문들이 겹치면서 경찰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비를 지자체에 공유했고 오늘 크게 화제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소문일 뿐 실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진짜 금괴가 있을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팔 수 없다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지난 5일이죠.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가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용품 할인 판매로 화제가 됐습니다. 나흘 만에 조회수가 150만 회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 댓글에 지난해 동아제약 면접에서 성차별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폭로가 달렸습니다. 면접자인 인사팀장이 남자 면접자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냐라고 묻는 등 군대 얘기를 했고 여성인 자신에게는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월급 적게 받는 거 동의하냐라는 등의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성의 날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동아제약 측은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동아제약 측은 곧바로 폭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면접관에 대한 징계 처분과 채용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과문을 해당 유튜브 댓글에 올리면서 해당 지원자가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건데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받겠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제약 측은 지원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달라는 거네요. 마지막 키워드, 교사 불륜 경징계. 저거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전북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수업 시간과 현장 체험 학습 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교육청이 직접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사는 감봉 1개월, 여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겁니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징계네요. 네. 그런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는 맞지만 교사 간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두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 조치가 됐는데요.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한 명은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갔고 다른 교사도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도 배우고 하는 건데 학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팡에서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지방에 있고 아빠만 홀로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었죠. 택배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했지만 쿠팡 측은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이모 씨가 그제 낮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지내던 가족들이 지난 2일부터 이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찾아낸 곳은 평소 이 씨가 생활하던 월세 25만 원의 서울의 한 고시원방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 밤새워서 그냥 그 물건 정리하고 배달 물건 정리. 지난해와 올해 쿠팡 노동자가 숨진 건 이 씨 사례까지 모두 6건. 택배 노조 측은 이 씨 역시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어지는 심야 배송을 맡아 매일 10시간씩 주 5일 일해왔다는 겁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했다가 고인이 도저히 힘들어서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부인에게. 쿠팡 측은 사망한 노동자의 근무 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로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인 투자 피해와 관련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다단계 코인 피해자들은 유명 회계법인 등의 이름이 찍힌 그럴듯한 사업 자료에 속아서 투자를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평가 자료가 아닌 허위 자료, 이것까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S코인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자료입니다. 유명 회계법인에서 회사 가치를 34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며 홍보했지만 거짓 자료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회사 가치가 아니라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 가치를 예측한 자료였습니다. 때문에 이 자료로 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되고 자료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었지만 업체는 이 자료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치평가를 하는 데는 5년간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되고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한 7,800억 정도 된다. 문제는 이렇게 그럴듯한 사업 자료와 업체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상화폐는 의무 공시가 아니라 코인 발행량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재무 상태를 열람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처럼 가상자산에도 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얼마를 거둬왔고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코인이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부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받는 수수료, 상장피를 받고 부실한 코인을 상장해주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달 25일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됐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치해 놓은 돈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투자 자산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내리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가상화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10여 년. 신중한 투자와 함께 꼼꼼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올해 첫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문 대통령은 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체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강조했던 기소 수사권 분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고 떠난 뒤 열린 법무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힘을 실는 모습으로 윤 전 총장이 거세게 반발했던 중수청 신설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경찰에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대립격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속도 조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처음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모두 중수청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생각보다 이들의 반응이 약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이 없으니 대신 이끌어줄 강한 리더십을 바란 거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고검장들이 차례로 대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조직 안정과 중대범죄 수사청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첫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에 메모 회의 해봐야지 알죠.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한 목소리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총장 공석 상황에서 공정한 법 집행 등 본연의 업무와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에 반대하며 윤 전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중수청에 대한 고검장들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오는 배달 음식. 보통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건 깨끗하게 씻어 버려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호정 기자가 시험해봤습니다. 음식 4인분을 직접 식혀봤습니다. 보쌈에 딸려오는 소스통만 여러 개. 한 용기엔 고작 건빵 4개와 사탕 2개가 담겼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니 플라스틱 용기가 무더기로 배출됐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했고 물에 씻겨나가지 않는 음식 얼룩은 세제를 써 최대한 지웠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달 용기들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지 직접 재활용 선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분쇄하거나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재활용 과정을 거칩니다. 비닐이 붙은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질 낮은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얼룩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는 어떨까요? 세척 등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제품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버린 것보다. 음료수를 담던 플라스틱 컵, 음식을 덮는 투명한 뚜껑은 재활용이 가능해 보여도 그냥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기가 까다로워 재활용 가공업체에서 반기지 않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제품이 현재. 판페트라는 건데 이거를 쓰는 데가 없다 보니까. 초밥 용기처럼 코팅된 용기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선별장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작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선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올려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면 여기서 이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선별이 완전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이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10여 명이 선별 작업을 마친 컨베이어 벨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작은 이 플라스틱이나 혹은 이런 얇은 판페트들은 이 선별이 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크기가 크고 음식물이 깨끗하게 제거된 플라스틱 용기만 제대로 재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수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애당초 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최소 6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합숙 생활을 하다가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시기에 합숙 훈련이라니 간도 크죠.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력업체분들도 있고 저희도 분들도 있고 섞여져 있는데 환기가 어려운 작업 환경 등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축구 클럽 소속 선수 14명과 일반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박과 식사를 하는 생활관은 여러 명이 한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방역수칙상 학교 운동부는 합숙 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선수들은 외부 클럽 소속이어서 합숙 훈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는 34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300명대로 줄었지만 주말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숨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방역당국은 8건에 대해 1차 검토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1건. 방역당국이 이 중 1차 검토가 끝난 8건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망자 8명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저질 환자로 원래 앓던 지병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접종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이 없어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3건 나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입니다. 간호사 2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5일이 지나 증상이 나타났는데 방역당국은 접종 후 면역 항체가 생기기까지 보통 15일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형성되기 전에 새로운 노출에 의해서 또 감염됐을 가능성이 두 가능성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해 1월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둥지를 튼 해리 왕손 부부.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독점 인터뷰가 미국 방송 황금 시간대에 전파를 탔습니다. 왕실은 아이가 태어나자 아기의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운지부터 걱정했다. 신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손의 아내 메건 마클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클은 왕실이 자신의 아들 아치가 왕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So we have in tandem the conversation of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마클이 남편의 형인 윌리엄 왕자의 아내 케이트 미들턴을 울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들턴이 자신을 울려 사과까지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왕실 생활에서의 공경으로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knew that if I didn't say it, that I would do it, and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해리 왕자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인 고 다이애나 비처럼 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And what I was seeing was history repeating itself, but more perhaps, or definitely far more dangerous, because then you add race in, and you add social media in. 임신 중인 둘째가 딸이라고 처음 밝힌 마클은 다이애나비가 착용했던 팔찌를 차고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CBS 방송은 2시간 남짓의 독점 인터뷰 라이선스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부부의 인터뷰 방영 몇 시간 전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는 녹화 연설로 전파를 탄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번 인터뷰를 챙겨보지 않기로 했다고 왕실은 앞서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통일문화연구원과 팜8, 매일경제 등 3개 기관이 청소년과 교육봉사기관에 대한 스마트팜 공동교육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팜을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대안학교 교육 현장에 접목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스마트 농업을 체험하고 나아가 진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협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맘때 가장 두드러지는 계절의 변화는 하루 사이에도 2계절을 오가는 큰 일교차입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1도, 충남 계룡은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는 15도 선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는 10도에서 18도 선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생성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내일도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과 전북, 광주를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요. 대구를 따라서도 내일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는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대구와 부산, 울산이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 많겠고요. 저녁까지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